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본격적인 유튜브 창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말 체드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전화 한 통으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창업 열망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페이팔의 이전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2005년 초에 드디어 함께 일할 사람을 확정했다. 체드, 나, 자웨드 카림이었다. 모든 성공이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엄청난 계기로 인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나 작은 필요에 의해 충동적으로 시작되고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의 과정을 거친다. 유튜브의 시작도 그랬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일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갔을 뿐이다. 창업을 위해 우리 세 사람이 체대의 차고에서 만났을 때 나는 멤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와 자회드는 엔지니어였으므로 사이트 설립 초기에 필요한 개발 작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체드는 우수한 웹 디자이너로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결합은 실리콘밸리에서 전형적인 창업 방식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창업의 방향이었는데 2004년에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2월 1일 슈퍼볼의 하프타임 공연에서 제니 잭슨의 가슴 노출 사건이 있었다. 10월 5일 코미디언 존 스튜어트가 CNN 생방송 쇼 크로스파이어에서 사회자에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엄중히 꾸짖었다. 12월 26일 31세의 스위스 자동차공 토미는 갑자기 이상한 괴음을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3층 높이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도망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촬영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들 사건은 어떤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수, 배우, 자동차 공이었던 그들 모두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냈고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했다. 제니 잭슨과 존 스튜어트의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방영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쉽게 그것을 감상하고 또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일은 토미에게서도 일어났다.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 전 세계 언론 매체에서 그의 영상을 사고 싶어 한 것이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그의 영상이 스위스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곧이어 12명의 블로그가 그 영상을 퍼날랐고 그중 한 블로그는 5일 동안 6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최소 130만 명이 쓰나미 장면을 시청했다. 나는 그 놀라운 동영상과 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충격적인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때는 캠코더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는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먼저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했다. 그리고 길고 긴 콘텐츠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려 5일이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사실 인터넷 사이트의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이런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는 곳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그걸 해결해주면 얼마나 많은 동영상 애호가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할까? 진짜 재미있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렇게 편리한 사이트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황당하고 신기한 일을 촬영해 올까 하고 말이다. 2007년 중국계 엘리트 모임인 백윤의 인터뷰에서 나는 유튜브의 탄생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세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5년부터 브로드밴드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보급된 플래시 기술입니다. 당시 97%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죠. 마지막 행운은 동영상 촬영 설비와 기술의 보급입니다. 모든 창업의 성공은 행운이란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행운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따라서 창업자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힘들게 다가온 행운을 눈앞에서 놓치기 십상이다. 유튜브라는 이름이 완성되기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토론을 벌이며 머리를 쥐어짰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이트 이름이 두 음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래야 듣기에 좋고 외우기도 쉽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팔, 페이스북처럼 말이다. 또 각 음절이 두세 글자를 넘지 않고 다 합쳤을 때도 알파벳 7자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도 이 두 음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야 했다. 그중 하나는 소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디어의 의미를 담아야 했다. 친구나 TV 같은 비슷한 단어를 전부 다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드의 입에서 유튜브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 순간 우리는 토론을 멈추었다. 좋아, 너무 멋져. 내가 말했다. 그걸로 하자. 자회도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게 탄생한 유튜브라는 이름은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교묘하게도 완벽하게 소셜 미디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는 모든 사람을, 튜브는 TV를 의미한다. 이렇게 유튜브라는 사이트 이름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더 대단한 것은 체드가 금세 차고벽에 유튜브 로고를 그려냈다는 것이다. 마치 연타서 홈런을 때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컬러를 제외한 튜브 밖의 테두리까지 모든 것을 확정 지었다. 유튜브라는 이름과 로고는 그렇게 탄생했다. 2005년 2월 14일 우리는 www.youtube.com이라는 도메인을 샀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축하했다. 남자 셋이서 함께 보낸 그날 이후로 나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의뢰 체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한다. 사이트를 처음 개설한 그날부터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노선을 표명했다. 다른 것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재생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까?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젊은 사용자, 즉 10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사이트 디자인에 젊은이들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이트를 통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다. 사용자들의 생각을 쉽게 예측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단순히 3분간의 열정이나 호기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혁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뭘 하든 우리 유튜브는 그런 사용자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했다. 최고로 간단하고 최고로 용이하며 최고로 빨리 업로드되고 영원히 다운되지 않는 사이트.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었다. 유튜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는 사용자들의 몫일 뿐 우리 셋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유튜브가 세계적인 유명 사이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웹 2.0이라고 불렀다. 1세대 인터넷 정보 생산 방식과 달리 웹 2.0은 사용자 스스로 대량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정보의 대폭발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곧 인터넷의 주역임을 뜻한다. 처음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는 친구들을 동원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심지어 선물 이벤트까지 벌였다. 하지만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변화가 생겼다. 사이트의 정의를 사용자에게 맡기기로 결심한 뒤에 말이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서 유튜브는 어느덧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트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비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소셜 네트워크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05년 6월 가벼운 결정을 내렸다. 사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유튜브의 콘텐츠를 얼마든지 퍼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동안 사람들은 유튜브의 이 퍼나르기 기능이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몰려갈까봐 염려하지도 않았다. 유튜브는 처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업무의 중심을 전환하고 나서 우리는 확신이 들었다. 유명한 동영상 하나만 유튜브에 나타나면 그리고 속 시원하게 플레이되는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재미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거라고 말이다. 동영상을 보고 전파하고 퍼나르고 싶다면 유튜브로 오세요가 우리의 모토가 되었다. 창업 초기에 우리는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매주 3일 정도만 최대의 차고에서 만나던 시절이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차고에서 시작했다. 우리 역시 그랬다. 바로 최대의 차고에서. 그곳의 한쪽 벽에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유튜브 화면의 초기 설계가 그려져 있다. 그 벽은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다. 우리는 번듯한 사무실 하나도 없이 각자 집에서 일을 했고 밤마다 인터넷상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의 차고에서 회의를 열어야 했다. 이렇게 유동적인 회사 형태가 몇 달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맥스 레비슨을 통해 페이팔의 CFO였던 리드 호프먼이 링크드인이라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창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기 전에 쓰던 바로 그 사무실에 있었다. 회의실은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리드 호프먼의 배려 덕에 우리는 링크드인의 사무실에서 좀 더 그럴듯한 회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05년 10월 유튜브에 투자를 결정한 세코야 캐피털이 우리에게 임시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책상 4개와 회의실 1개가 전부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3, 4주 정도 일하다가 실리콘밸리의 샌머테이오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했다. 샌머테이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4km,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인구 약 8만 명이 사는 소도시다.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번화한 도로는 한두 개뿐이다. 번화하다고 해봤자 커피숍이 좀 많고 식당이 몇 개 더 있다는 정도다. 나름대로 번화한 도로에는 2, 3층의 목조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데 회녹색과 옅은 커피색이 주조를 이룬다. 또 블록마다 10여 그루의 나무에 둘러싸인 작은 공원이 있다. 만약 샌머테이오의 번화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친구처럼 대해줄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가 근처에 보잘것없는 2층 건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줄 것이다. 어느 일본 음식점 사장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유튜브의 엔지니어들이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죠. 대성할 줄 알았다니까요. 또 그의 주스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를 가르치기도 했죠라고 덧붙일지도 모른다. 유튜브의 엔지니어들은 아주 시끄러웠어요. 자주 여기에 와서 뭔가를 축하했는데 뭘 축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행사가 많았죠. 샴페인도 늘 싸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 커피숍 주인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부친성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튜브의 직원들이 몇 시까지 야근을 했고 어떤 요리를 즐겨 먹었는지, 두 창업자인 스티브 첸과 체드 헐리가 요즘도 자주 이곳을 어스렁거린다는 사실도 전해드릴 것이다. 우리 사무실이 바로 근처 기차역 옆에 있는 녹색 목조 건물의 해산물 레스토랑 2층에 있으니 말이다. 큰 가재가 그려져 있는 그 건물이에요. 앞은 레스토랑이라서 2층으로 가려면 뒤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가면 회사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죠. 샌머테이오는 스티브 첸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내 친구들과 1, 3 그것이 모두 여기 있었다. 어쩌면 내 운명이 샌머테이오를 행운의 땅으로 정해 놓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창업 시기를 보냈다. 샌머테이오는 스티브 첸에게 그야말로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였고 그의 창업 열정을 마음껏 꽃피우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작은 도시의 이름이 갑자기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려고요. 모든 창업들이 그렇듯 유튜브도 처음에 고전이 있었죠. 스티브 첸의 개인 신용카드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한 달 한 달을 버티다가 2005년 11월 드디어 세코이어 캐피털로부터 첫 투자를 받게 됩니다. 2005년 2월에 창업한 유튜브는 2005년 8월 1일에도 1일 신규 회원은 60명이었고 동영상 클릭 횟수는 32,000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신규 회원은 5,000명으로 늘어났고 동영상 클릭 횟수가 130만에 이릅니다. 지금 유튜브를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스티브 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수치로 나타나자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기까지 했다. 과로가 심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빵 터진 것일까? 대박의 도화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05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바로 일주일 전에 새 서버를 임대했다. 전 같으면 4대나 8대의 서버를 임대하고 시스템을 설치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생각이 바뀌었다. 기왕 할 거면 차라리 수십 대를 빌려서 한꺼번에 해치우자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게으른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꺼번에 20대의 서버를 임대했고 우리 서버는 40대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서버를 설치하자마자 유튜브가 대박 동영상 2개가 뜨는 게 아닌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용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지만 단번에 해버리자는 나의 결정 덕에 유튜브는 끊기거나 다운되는 일 없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 후로 사용자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얘기할 때마다 유튜브를 언급했으며 동영상 재생에서 가장 좋은 사이트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때 그 대박 동영상 중 하나가 유튜브에서 100만회 이상의 클릭수를 자랑하는 브라질 축구 영웅 호나우두가 찍은 나이키 광고 황금의 터치였습니다. 이때 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 나는 체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끝났다고 말해줘. 이제 유튜브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우리 한잔하러 가자. 유튜브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처음에는 애완동물이나 웃기는 영상이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던 것이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네티즌이나 기업 혹은 정치인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동영상도 있었다. 나는 명실공히 모두의 미디어로 탈바꿈한 유튜브가 사람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또 그런 종류의 동영상을 좋아했다. 누가 알겠는가? 짧은 몇 분짜리 동영상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꿔놓을지.